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예, 바쁘신데 김광진입니다. 와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예. 지금 한 4,000분 계시니까 아유, 예. 예, 의견 인사 나누시고 계시면 음료수 좀 갖고 올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왔습니다. 예. 저도 왔다고 어디 트위터에라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우. 저 왔다고 이렇게 별풍선을 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왔는데 뭐 요즘 인사청문회 중이어서 국무총리 청문회 중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조금 드리고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오, 잘하시네요. 자, 오면 포털에 김광진 이름 치는 거 잊지 마시고. 예. 자자. 예. 네. 지금 우리 이제 김광진 의원님 지난주에 오시기로 하셨다가 예. 바쁘셔갖고 못 오셨죠. 네. 지금 이제 그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이제 김광진 의원님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갑자기 오신다 그러면 또 갑자기 또 회의가 생기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느라고 예. 예, 오늘 이제 오시기 전에 할 얘기는 많고 언제 오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1시에 시작을 했어요. 결국 우리가 한번 1차로 방송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우리 2차 우리 예. 김광진 의원님을 모시고 그 우리 황교안 청문회 준비와 기타 등등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달 그냥 금방 가버린 것 같아요. 원래 5월 말쯤에 한번 또 뵙자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네. 그것도 뭐 이렇게 저렇게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총리 인청위원이 갑자기 또 선임돼가지고 또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총리 인준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거죠? 뭐 제가 선임한 게 아니어가지고 저도 잘 정확히 모르시고? 모르는데 저는 이제 우원식 간사가 네. 같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 이분이 병역 문제가 계속 이제 문제돼 왔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했었죠. 예. 병역 부분을 좀 담당해 달라. 예. 그래서 이제 가시게 됐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김광진 의원님이 담당하시는 부분이 병역 부분만 맡으신 거예요? 아니요,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문회라고 하는 그 뭐 3일이나 되는데 청문회 기간이 3일 동안 병역 문제만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합니다만은 중점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하고 어쨌든 뭐 이분이 그동안 참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총리 후보자의 순환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주 호러 영화. 예. 너무 겁이 나. 예, 사실은 지금 아직 박근혜 정권이 반도 안 지나갔어요. 네. 반도 채 되지 않았는데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되고 다시 하신 분이 한 5명째인가 6명째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총리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다시 한번 구성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낙마됐던 사람들, 뭐 문창극을 비롯해서 안대희 대법관, 뭐 여타의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그냥 종합적으로 보면 딱 이런 것 같아요. 문창극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안보관이나 국가관이나 뭐 민족관 이런 것들 그리고 종교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안대희 씨가 가지고 있었던 전관예우의 문제나 고액 연봉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리고 이제 병역 문제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종합 세트 메뉴죠. 그래서 결국은 안대희 역대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 이제 안대희 문창극에게 억울하지 않도록 그 총리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의 총리 후보가 현재까지 이게 6번째예요, 7번째요? 6번째일 것 같아요. 예. 6번째인가 예. 7번째인가 되는데 지금 그 후보들 중에 이 황교안 후보가 제일 문제가 많은 걸로 보여요. 사실 겉보기의 외모는 가장 바르고 반듯한 분인 것 같은데 실제로 알고 보면 가장 어떤 문제들이 가장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택배가 많이 오시네요.
그 일단 잠깐 어떻게 예. 저 준비 지금 어떤 식으로 준비하려고 하시는지. 예, 택배가 아니랍니다. 우편물이라고 수정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뭐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종교를 가질 수 있죠. 개인의 종교를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편향적으로 흘러서 특히나 고위공직자가 됐을 때 그 종교성으로 인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혹은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종교적 관점과 신념을 내세운다거나 하는 것들은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 검사 생활하셨고 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계시기도 하고 현직도 법무부 장관이기도 합니다. 참 이 정권에서 안타까운 것이 이 자리 욕심들이 너무 대단해요. 대단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지금 총리의 권한대행은 참 긴 주례를 긴 직함을 가지고 있죠.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국회의원 최경환 이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총리 후보자도 국무총리 후보자 겸 법무부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총리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생각일까? 그리고 만약에 총리가 낙마하면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묻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 사퇴 안 하고 총리 인준 그걸 지금 해도 돼요? 뭐 이런 경우가 이례가 없다고 말은 하는데 근데 뭐 법률상 불법은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인데 법 전문가잖아요. 법 전문가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있는 분이어서 요는 이건 것 같아요. 이분은 불법 행위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편법 행위나 법을 피해가는 행위는 아주 교묘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장관직을 하고 있는 문제나 뭐 정관예우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하는 전관예우로 본다고 치더라도 대부분의 전관예우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뭐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도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관장했던 부서에서의 업무를 바로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퇴임을 한 것이 부산 고검의 검사장으로 옷을 벗으셨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수임받는 6건의 사건은 부산지검의 사건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검에서 옷을 벗었기 때문에 고검의 사건만 받지 않으면 전관예우상 법률상 문제는 없어요. 근데 바로 연관되어 있는 부산지검의 사건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종 전관예우의 방식을 개설하신 거다 이분이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참 대단한 머리를 쓰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까지 저기 새정치연합에서는 그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겉모습은 제일 착하고 예. 젊고 스마트해 보이지만 역대 지금 나왔던 모든 사람의 문제점을 다 묶어놓은 그 결정판이다. 예,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사실은 거의 모든 것들의 종합판이고 그 묶음 종합 세트입니다. 종합 세트인데 안타깝게도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청문 절차를 통해서 국민의 여론과 시선들에게 국민에게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최종적인 가치 판단은 국민들이 해주시는 건데 이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론됐던 이슈들이 한 번씩 다 거론됐었고 논의가 됐었던 것이죠. 다만 집중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미 다 나왔던 거 아니냐, 네.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당시에 황교안 그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는 세트였잖아요. 여러 그렇죠. 사람이 막 섞여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알았지만, 그때는 박근혜 정부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좀 아직 잘못한 거 아니니까 그렇죠. 덮고 넘어가 주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 줬던 것들인데, 그 당시에 그런 잘못된 점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해온 걸 보니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한번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그 인식을 좀 잘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 당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몇 명의 장관들이 다 인사청문회를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쵸. 저 같은 경우도 당시에 김병관 장관의 인사청문회 뭐 이렇게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낙마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핸드폰 거리에 뭐 네. 박정희 대통령 사진 걸고 다니고 했던 그분. 근데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인 저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를 정도의 상황들이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막 예, 전체가 다 하는 세트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관 청문회는 하루 정도에 이제 거쳐서 하는 것 그 기간의 문제도 있고 또 사실은 전문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법사위에 계신 분들이 다 각각의 분야 뭐 군 분야라든가 재산에 대한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세부적으로 중점적으로 하시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 그 당시에 이제 보니까 속기록상에 군 면제에 있어서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병역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거네요. 답변을 했었어요. 네.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할 때는. 네. 근데 저희가 병무청에 확인해 봤더니 면제자 같은 경우는 그 필름카드로 그 각군 기록물 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때 기록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 알아보니까 어떻다고요? 알아보니까 기록물 보관소에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병역 기록이 예, 아직까지 이제 제출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처럼 저는 이제 어쨌든 병역 쪽을 전담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시절에 나오지 못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고 또 그때는 그냥 이야. 거론만 되고 예, 그냥 그냥, 넘어간. 예, 약간의 흠집내기 정도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예, 정도였지만 그때 왜 다른 사람들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예. 상대적으로 황교안은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넘어가준 면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어. 때문에 아마 야. 조금 더 꼼꼼하게 볼 거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지켜봐 주시고 그냥 단순하게 더 특별한 무슨 한 방을 노리기 위한 청문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청문회는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뭐 낙마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법에 의해서 청문회를 하는 검증 절차 잘 보시고 과연 이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총리로서의 자격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잠깐만 지금 상황 정리할게요. 예.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메르스 사망자 발생 부분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메르스 사망자 문제에 관해서는 방송이 지나갔고요. 예. 메르스 사태에 가려진 지금 우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김광진 의원님이시고요. 자, 검색해 주세요. 예, 김광진입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님을 모시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질문을 할 건데 먼저 청문회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황교안 청문회가 원래 이틀이었잖아요. 총리 청문회는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할 수도 있고 이틀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른데 네. 정홍원 총리 같은 경우도 3일 했었고요. 뭐 좀 그 거론할 만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틀로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뭐 새누리 쪽에서는 이틀만 하겠다. 8일 9일. 예.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어젯밤에 10일까지 3일로 연장이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연장된 건가요? 예, 뭐 우원식 간사가 협상을 잘 해가지고 이제 얻어낸 성과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저희로서야 말할 수 있는 기간이 길면 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셋째 날은 증인과 참고인들을 불러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예. 이분이 이제 삼성 떡값 엑스파일 이것과도 직접 연관돼 있다고 이제 하는 예, 분 아니겠습니까? 예. 당시에는 물론 피라미 검사였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예. 사저단에서는 뭐 명단에도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라미 검사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떡값 검사 중에서는 피라미 검사였다 이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사저단에서 명단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뭐 재판 중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네. 그 관련해서
당시에 그것을 폭로했던 노회찬 의원이 증인으로 직접 참석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건 확정이 된 거죠. 그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최동욱 전 총장이 예. 그 참고인 신분으로 채택은 된 거죠. 그렇죠. 참고인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는 됐지만 직접 나올지 말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인 거죠. 증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강제되는 것이고요. 참고인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으니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인데 본인이 네. 원하는 경우에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현재 최동욱 그 전 총장의 입장은 알려진 게 없는 거죠?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유보적인 상태이신 것 같고요. 조금 네.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이제 윤석열 전 팀장하고 그 접촉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다 거절하신 거죠. 예, 거절하신 거고. 거절하신 예. 상태이고 이 최동욱 총장이 직접 나올지 말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그 밝혀야 될 부분이 저는 이제 딱 그 총리로 이 황교안이라는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든 생각이 이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 반이 다 통째로 드러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면 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과정에서 이석기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그 개입한 거, 그러니까 그 재판에 개입해서 기소를 못하게 하고 이랬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예. 이때 당시에도 그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러니까 이거 2003년에만 굵직굵직한 세 가지 사건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치부가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야당이 준비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야당 의원님들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준비하는 자세나? 망치 부인께서는 그게 박근혜 정권의 치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황교안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가장 큰 치적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공안 검사였고 또 실제 공안부서에서만 평생 이제 근무를 해왔던 분인데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 임기 안에 이제 끝낸 것이 가장 큰 본인의 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뭐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책도 내시고 뭐 하신 분이어서 아마도 본인으로서는 그게 부끄러움이나 혹은 뭐 어떤 그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생각으로 아마 청문회에 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검색어 8위 조금만 더 노력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새정치연합의 김광진 의원님이십니다. 자, 이분 검색해서 나이가 몇 살인지, 계속해서 우리 남편이냐고 묻는데, 아닙니다. 김광진 의원 검색하시고, 나이가 몇 살인지 알려주세요. 나이가, 내 남편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망치 부인, 그러니까 그 모든 분의 부인을 치면 제가 나와요. 뭐 오세훈 부인 쳐도 제가 나오고, 박원순 부인 쳐도 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국 교수 부인 쳐도 제가 나오는데, 잘못하면 이제 김광진 의원 부인을 쳐도 제가 나오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많은 언론이 장하나 의원 결혼할 때 남편이 김광진이라고 그래갖고 장하나 김광진 결혼했다고 그렇게 기사를 꽤 많이 내긴 했는데. 진짜 그 두 분 다 지금 국회의원 된 다음에 결혼하신 된 다음에 거죠? 결혼했는데 제가 결혼할 때는 이제 그런 기사가 없었는데 장하나 의원이 결혼식을 올릴 때 아마 어떤 기자가 이제 김광진 의원도 결혼을 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와전돼서 김광진 장하나 결혼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자, 하여튼 뭐 검색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오늘 이제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분이 다음 주 월화수 3일 동안 만 34세 오케이. 다음 주 3일 동안 그 현직 법무부 장관이고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온갖 만행의 최전선에서 그 이 칼자루를 쥐었던 그 이 황교안 총리 후보에 대한 총리 청문회를 지금 준비 중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뭐뭐 준비한지 물어보면 안 되죠. 아니요, 뭐 물어봤어요? 일단 기본적인 거 나와 있는 건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병역 문제 먼저 설명드리면, 요즘 아토피가 참 유행이에요. 유행이라고 하긴 어렵고 뭐 사회적인 문제상 아토피들이 그렇죠. 많이 생기죠. 그래서 가려움이나 두드러움,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는데. 고생 많죠. 그렇죠. 황교안 장관은 두드러기로 군을 면제받은 분입니다. 그렇죠.
지난 10년간을 조사를 해봤을 때 365만 명이 병역 검사를 받았는데 딱 4명만이 그 두드러기로 인해서 병역을 면제받거든요. 네.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두드러기로 군 면제를 1979년도에 받아요. 그리고는 1980년 바로 1년 후에 사법고시 1차, 2차를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일상생활은 안 되는. 네, 도저히 가려워서 그냥 공익요원이나 이렇게 빠지는 수준이 아니라 군이 아예 면제되는 수준. 우리가 병이 있어도 그 병역법상에서 이게 뭐 공익요원이나 다른 걸로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과 면제되는 수준은 완전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군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근데 이분은 아예 면제가 되는 수준으로 두드러기가 심한 분인데 바로 그 해에 시험을 봐서 사법고시 1차, 2차를 다 합격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정신력을 가지신 분이어서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황교안 장관의 상황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뭐 같이 생활했던 분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배곡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드러기의 부작용으로 그런 배고 같은 피부를? 온몸이 뭐 그렇게 두드러기가 있었는데 과연 그렇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하던 당시에 그러면 진료 기록을 제출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병역 기록은 오래돼서 없었다고 친다손 치더라도 네. 1970년 80년대니까 80년대 초니까 없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이게 만성으로 약을 먹고 있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사는 동안에 지금도 약을 그래도 먹어야 이 두드러기가 안 날 텐데 그렇죠. 병원을 가서 날마다 가지 않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처방전을 내봐라 하는데 실제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 명확하게 볼 것 같고요. 병역 기록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10년이 지나서 잘 없다라고 하는 걸로 넘어갔는데 네. 저희가 이제 병무청에 다시 꼼꼼하게 확인해봤더니 기록물 보관소에 지금 존재하는 것으로 근데 이제 이 사람 것이 존재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해에 병역 기본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다. 면제자들에 대해서는 기록물 보관소에 필름 형태로 보관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받은 상태고, 네. 또한 이분이 지금 자료 제출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전략을 쓰고 계세요. 사실은 아까 제가 편법에 아주 능하다. 불법은 하지 않는데 편법에 능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이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아니면 막 해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떤 자료를 제시하면서 근거를 대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총리 후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출퇴근을 해도 입도 뻥끗 안 하고 지금 있는 상태로 있고 자료도 하나도 제출하지 않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네. 당일날 되면 모든 것들을 해명하고 설명하겠다 지금 네, 이렇게 그러고 있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론의 붕업을 시키지 않는 전략을 쓰겠다. 어떤 거라도 하나를 제시하면 또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이나 물리적인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간을 그래서 끌면서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메르스 공포가 온 나라를 집어삼키길 기다리고 있는 거군요. 네. 여튼 본인으로서는 이제 청문회는 짧고 총리는 길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기간 3일, 그것도 사실은 본인이 나오는 것은 이틀밖에 안 되고 3일째는 이제 증인이 나오는 거니까 이틀만 잘 견디면 된다 지금 이 전략을 쓰고 있고,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아무런 말도 세상에 꺼내지 않겠다 지금 이 전략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병역 기록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까지 제가 병무청과 얘기를 했는데 병무청은 지금 자료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후보자가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동의서를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병무청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건 국방위실에 강제 규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 규정이라는 게 뭐 5일의 규정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 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낸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뭐 어떤 행위를 하겠으나 곧 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마지막에 자료를 막 털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검토할 시간을 줄이라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재반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원천적으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명확하게 오늘 10시에, 오전 10시에 양당이 상임위를 열어서, 인사특위를 열어서 의결했기 때문에, 오늘 의결된 거는 위원장이 4일까지, 이틀 후까지는 무조건 받아주겠다, 라고 하는 답을 했어요, 상임위에서. 그래서 일단 이틀까지는 좀 기다려볼 수는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또 이틀을 버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법을 알면 법을 피할 수 있다는 전형이네요.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니까 나라의 법 체계가 개판인 거지.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예. 야당 의원들의 지금 준비 자세가 어떠냐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 황교안 청문회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언론에서 흘려지고 있는 분위기가 뭐 사실 황교안을 거부하면 더 다른 대안이 더 끔찍한 사람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되게 밑밥을 깔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당 의원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뭐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이 황교안 청문회를 하고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 제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좀 여쭤본 거거든요. 뭐 청문위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전략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논의상에서도 뭐 그런 논의가 있지는 않고요. 다만 붐업이 되지 않는 것. 이제 저희로서는 어쨌든 관심받지 못하는 거. 낙마를 시켜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낙마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여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 후보 측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붐업을 막아버리고 또 어쨌든 장관 청문회를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여론이 보기에 예를 들면 종교 관에 대한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거론돼도 예전에는 뭐 문창극 씨의 교회에서 설교 동영상 뭐 이런 거 하나라도 거의 낙마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보다 어찌 보면 훨씬 더 심각한 종교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종교관에 좀 그런 문제가 있었대. 기독교 신봉자고 지금 전도사이기도 하대. 뭐 그냥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 어떤 정도냐면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인데 교도소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입니까? 이 공간은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신 분들을 교화하거나 교정하는 시설인데 교정과 교화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한 체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지금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장도 끊임없이 하고 실제로도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민간 교도소를 설립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가페 교도소를 이사로서도 재직하시고 또 그래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람들을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기본적인 인식에 대해서 너무 편협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종교관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넘어서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 끊임없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샘물교회가 지난번 예전에 그 선교 갔다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간이었던가요? 그때도 당시에도 검사장인가 뭐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자기 게시판 같은데 글을 써서 우리도 다 아프간으로 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글들도 남기기도 하고 하는 정도로 하여튼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편협하거나 하는 것은 뭐 누가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만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행정행위로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특히나 고위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그리고 한 가지 분야뿐만 아니라 각 부서를 통괄하고 있는 총리까지 이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개신교 신자이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이 좋은 공직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개신교 신자들은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건 개인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가 맡은 역할은 공직자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게 공직자는 헌법과 법에 따라 이 나라를 이렇게 통치해야 되는 이렇게 소위 이제 행정 업무를 맡아야 되는 사람인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명확히 종교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대신 종교에 대해서 차별하지도 않고 그러니 행정 책임자는 어떤 종교적 편향을 근거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쵸? 쉽게 생각하시면 군대를 갔는데 어떤 사단장이 뭐 불교를 믿든
뭐 기독교를 믿든 카톨릭을 믿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본인이 각각의 병사들이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은 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단은 교회를 가는 게 옳아. 그러니 모든 병사들은 이번 주부터는 교회를 간다. 이렇게 지시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런 종교관에 대한 문제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이건 종교 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헌법 수 의지의 그렇죠. 문제인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 간의 문제, 이거 종교 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만 언론은 종교 간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종교 간이 아니라 헌법 관이다. 헌법 수호 기구잖아요, 이게 총리가. 근데 이제 이 총리가 종교관이 잘못되어 있다라면, 그러니까 종교적 편향을 갖고 있다면 실제로 헌법 수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그 지도에서 지도상에서 절 지도가 막 절의 위치가 안 보이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개신교에서 봉은사역이라는 오랫동안 봉은사역으로 불려왔던 그 영명을 봉은사라는 게 특정 종교의 역할이니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으로 지하철역의 역사 이름을 바꾸겠다 이런 주장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 편향과 행정의 만남인 모습이라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보 다 사라져야지 뭐. 안 그래요? 우리나라 뭐 보물이라든가 문화재들 지금 다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행정과 행정 전문가의 헌법관의 문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예, 거. 예. 제가 웃었던 건 예. 국방부 장관은 한민구하는 코미디언이고요. 국방부 장관은 한민구입니다. 한민구. 예. 예. 여튼 죄송해요. 그 알긴 아는데 우리가 좀 대충 아는 것뿐이야. 한민가는 개그맨이고. 예, 예. 자, 예. 계속해서. 그 조국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사실 이분이 그 관련한 책도 내셨어요. 그 책 제목이 뭐 그 종교와 관련한 뭐 어떤 책도 내셨는데 이분의 신념상으로 보면 종교법이 가장 우선하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이고 그 다음에 헌법이다 이런 말을 이제 조국 교수가 하시기도 했는데 진짜 심각한 문제잖아요. 실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그 심각성이 느껴지고요. 또 그와 관련한 기고들도 꽤 많이 하셨어요. 이런저런 문제는 것에 뭐냐면 있어서. 예. 그 사람이 이제 종교법이 1등이고 국가보안법이 2등이고 헌법이 3등을 했을 때 헌법과 국가보안법도 문제지만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종교법을 우선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이석기가 내라는 뭐 했다. 아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내라는 뭐 했다라고 해서 기소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지시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란 음모죄가 지금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10계명을 어긴 거란 말이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종교적인 원칙도 벗어난 행동을 한 거거든요. 형식적인 종교법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게 문제다. 넘어가서. 예. 네. 넘어가서 이제 전관예우 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분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사실 그 직전에 이완구 총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완구 총리를 지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적폐를 해소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대상자다. 이완구 총리가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부정부패의 대상자여서 물러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을 이제 총리 인준안을 국회로 보내올 때도 구태를 척결하고 구악을 척폐할 대상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총리로 지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본인은 전관예우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지금 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실제 도덕성의 문제나 뭐 이런 것 여타의 것에 있어서 구태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런 것들도 실제 몸으로 행했을 때 실제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아오셨던 분이 아닌데 전관예우 분야로 보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검장으로 옷을 벗어서 지검의 사건을 수임하는 이런 신종 돌려막기 일 전관예우를 하기도 하고요. 태평양이라고 하는 법무법인에서 로펌에 이제 들어갔는데 연봉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통상 말하는데 이분은 이제 월봉을 받으셨어요. 월 1억씩을 통상적으로 이제 받으셨는데 그래서 월 1억씩 해서 17개월간 16억 원 이렇게 받아오셨죠. 그래서
월 1억씩을 받는 동안 과연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소위 이제 황교안법이라고 하는 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뭐냐면 당시에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던 당시에 사건을 어떤 내역을 수임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계속 버티기를 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근데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넘어갔는데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여야의 법사위 위원들께서 합의를 해서 소위 황교안법이라고 하는 변호사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수임 내역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다 제출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법 조항에 보면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항상 논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법률 같은 경우는 변호사법 89조인가 될 텐데요. 이 법률에 의해서는 제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의무조항 규정 안에 어떤 거, 뭐 사건 수임 날짜, 사건 수임 뭐 명칭, 뭐 이런 것들은 적시해서 꼭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119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 중에서 19건을 임의로 지우고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19금 얘기가 예, 그래서 나오는군요. 19금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나머지 지워지지 않은 것도 사실은 내용을 봐서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부실하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거는 여차저차로 뭐 끼워 맞춰서 본다 치더라도 소위 19금에 대해서는 이런 겁니다. 법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 누군가가 삭제한 거예요. 근데 그 임의로 삭제한 것이 지금 법률윤리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국가기구가 아닌 다른 이제 그 변호사들이 이곳에다 다 본인이 사건 수임을 하면 접수를 하거든요. 이미 접수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황교안 당시의 변호사가 다 접수를 했던 서류예요. 네. 그것을 이것을 국회 제출하니 지워서 준 건데 누가 지웠냐는 거죠. 누가. 그리고 누가 19건을 선택했냐는 거죠. 취사 선택해서 119건 중에 누가 왜? 그렇죠. 그쵸? 누가 왜 선택했고 어떠한 최종 결정권자가 얘기했느냐. 그리고 이게 19건이 선택되거나 지워지는 과정에서 황교안 장관은 관여한 적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뭐 이 19건 중에 뭐 이건희와 이맹희의 재산 분쟁에도 개입된 재판의 사건 수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면 그 건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 이 건이나 뭐 이런 것은 아니냐라고 저희가 또 질문하면 그 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수천만 건의 재판이 있는데 그 20개를 지금 저희랑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령 이제 그 뭐 항소유서라든가 뭐 이런 거 쓸 때 예. 변호인 이름이 쭉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근데 겁니까? 그 검색되는 시스템들은 아닙니다. 변호사로 이렇게 검색되거나 또 재판 결과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에게 다 공개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흔하게 공개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법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안 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래서 자기 황교안법을 황교안이 어기고 있는 황교안법을 황교안이 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2의 황교안법이 필요한 상황이냐라고 하는 논의까지 있고 실제로 이제 이 윤리위원장 같은 경우를 증인으로 저희가 불러놨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는 누가 그걸 지웠는지 이렇게 얘기에 대해서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예우의 이제 금액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또 가장 마지막으로 보면 그 금액 중에서도 참 웃긴 게 이제 마지막에 받는 금액과 관련해서는 장관으로 내정이 되고 장관 축하금. 예, 장관 축하금으로 1억 정도의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5일 일한 금액으로 1억 정도를 받는 건데 이게 보험금이냐 월급이냐 상여금이냐 본인은 정상적인 월급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다 상여금이다라고 상여금이나 월급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저희는 이제 보험금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좀 논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더 논쟁이 이후에 더 알아봐야 될 것이 장관 청문회 당시에는 이 1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임명이 되고 이 돈을 받고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재산 공개에 있어서 이 돈이 중간에 떠 있었던 거죠. 1억이 넘는 돈이. 근데 이걸 언제 어떻게 제대로 신고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더 뜯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정관예우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19건에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119건에도 저희가 이제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제대로 답변을 안 주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한 건 한 건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일부러 여러 가지를 찔러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후보자 측에서 성실한 자료 제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지금 이제 19건이나 기타 몇 건에 대해서 말하고 하는 것이 사건을 수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변호사로서 재판장에는 가지 않고 뭐 자문을 하거나 혹은 상담을 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제출을 요구했던 윤리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했던 자료는 수임 내역서를 내놔라.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돈을 받고 재판장에 가거나 혹은 그 문서를 작성해준 서류들을 제출하라라고 했을 때 119건을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지워지든 지워지지 않았든.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수임 내역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지워진 것은 수임 내역은 아니고 자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떤 자문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이제 고위직 전관들이 하는 방법인데 우리로서는 이제 법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제 전화통화로 변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재판장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고 뭐 보수는 받으면서 잘 아는 지인이나 판사나 뭐 이런 분들에게 검사들에게 본인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탁이에요. 청탁.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계층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관예우라는 말 자체를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관예우라는 게 물론 이제 제가 완벽한 설명 못하고 제가 잘못했으면 좀 설명 예. 보충해 주시고 전관예우라는 게 보통 어느 거냐면 가령 이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어느 사건의 변호를 맡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사건의 변호에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이름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판사 기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수 밑에 있는 판사들은 자기 선배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대해서 그 변론하는 입장에 따라준다는 거죠. 무죄다 주장은 무죄라 그러고 뭐 제가 가해자다 그럼 저쪽을 가해자라고 봐주고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변호사 이름에 따라 판사들의 판결이 달라질 수가 있다. 또는 지금 이제 고검장 정도 되면 사실은 검찰 중에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검사들 중에서도 고검장이면 꽤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그러면 고검장 정도 되면 사실 그 후배라든가 이들 중에 이제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 황교안 같은 경우에 자기 동창이 판사로 있는 그 판사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지. 이름을 올려놓으면 그 판사, 그 고검장과 같은 기의 대학교 친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름을 파는 거야, 이름. 이 사람의 이름을 예. 팔아서 그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대신 돈을 거액을 주는 거. 그걸 전관예우라고 하는 거 맞죠? 예, 그렇죠. 근데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전관예우에서 뭐가 문제냐면 전관으로 그러니까 전관이니까 전직 관료입니다. 전직 관료가 꼭 판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소위 군피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전관예우는 사법부에 있는 분들을 많이 얘기하죠. 근데 판검사로 옷을 벗은 분들. 근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평생 그 기수를 인정해준다기보다 전관으로 옷을 벗으면 벗자마자 받은 몇 건의 사건들, 굵직한 사건들을 수임해서 그 건은 사건의 내용이 어쨌든지 간에 승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냐. 소위 이제 그 카르텔의 문제인데. 진짜 이거 진짜 정관예우 문제는 예, 진짜 심각한 문제야. 이거.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문제를 발생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유전무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싸게 변호사를 사고 바로 막 직전에서 옷을 벗은 뭐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을 사면 그분은 그 재판은 관례상 첫 번째 재판은 이기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새끼들이야 이거 진짜. 그런 것들이 근데 왜 일어날까?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가 왜 그러겠어? 판사가 정상적으로 판결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판검사로 평생을 이제 일하다 보면 돈을 많이 벌지를 못하잖아요. 군인들 같은 경우도 뭐 장성으로 해도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다 보니까 끼리끼리의 그 인식에 있어서 나도 언젠가는 옷을 벗어야 돼요. 몇 년 지나면. 아유 근데 진짜. 그 언젠가 옷을 벗었을 때 나도 내 후배들이 이 전관예우를 해줘야 저도 이제 또 그 비용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것들이 관례화되고 관습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폐를 해소하는 것, 이게 사실은 저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후보자로서 낙마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전관예우 제도를 없애는 것, 그게 아마 어째 보면 가장 큰 국가의 이익일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른, 그리고 일국의 장관까지 지내신 사람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새로운 세상을 갈 수 있는 헌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이 상황이 돼서 전관예우 문제로 총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더 이상 전관예우가 없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어떤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도 사실은 안타깝게도 지금 예전에는 뭐 장상 총리나 총리 후보자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 다운 계약서 문제나 아니면 논문 표절 사건이나 뭐 위장 전입이나 이런 것들 하나만으로도 그렇죠. 다 낙마가 되고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뭐 그때 우리가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은 저는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도 떨어졌는데. 근데 지금은 전관예우를 했던 사람은 그 네 가지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야 후보자의 기본 4대 의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농담 삼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농담으로 넘어가고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다시 한번 제대로 바로 잡아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정상이라고 하는 이런 이 전관예우의 문제나 군 면제자들이 다 고위관직에 올라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은 다 국적을 변동해서 외국으로 국적을 바꿔가지고 군 면제를 시키는 사람들이 고위관료로 있는 이런 나라가 정상적이냐,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켜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바람이고 국민의 뜻인데, 이분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상으로 믿게 만드는 것, 정상으로 우기는 것. 네. 그게 본인의 비정상의 정상화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번을 계기로 저는 황교안 후보자가 낙마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전관예우로 인해서 무죄가 없어지고, 또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하나의 교훈을 남겨주는 것들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오늘 전관예우가 뭔지 처음 하신 분 손. 그동안에 전관예우가 뭔지 몰랐는데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전관예우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됐다. 사실은 저도요, 그냥 판사들에게 영향 미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그런 어떤 무조건 이기게 해주는 거다. 그거는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 그러니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관심 가져야 돼. 왜냐? 이런 전관예우 때문에 돈 많은 놈이 내가 피해자인데 날 가해자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자, 좌우지간 우리 김광진 의원님 저희 지금 방송 출연하시면서 잠깐 다음에서 검색어 1위 하셨답니다. 아이고, 잠깐. 축하드리고요. 예. 여튼 근데 이제 이 전관예우가 사법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사실 이제 군피하 문제, 제가 이제 군 전문이니까 군피하 문제도 발생하는 게 딱 그것 때문입니다. 결국은 전직 장성들 같은 경우가 사기업체에 들어가서, 방산업체에 들어가서
한 건주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따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따주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도 있고 장성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력과 경륜과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특히나 군피아들은 더 웃기게 자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을 했던 그 건의 한 건을 그냥 해결하는 용도로 쓰고 바로 폐기 처분해요. 군들을. 그래서 어찌 보면 자원의 낭비이기도 해요. 정말 소중하게 30년간을 정상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30년간을 군 생활을 한 그 경력을 가지고 방산업체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도 있는데 그 자원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돈 때문에. 예,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비정상이 되는데 이렇게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우기고 다니는 데에는 사실 곳곳에 숨어있는 전관예우라는 요 잘못된 관행 이게 문제다. 예. 이게 정말 박근혜와 함께 정말 깨부셔야 될 적폐이고 이 부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황교안을 통해서 전관예우의 실체를 온 국민이 알 수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 꼭 좀 전해줬으면 예. 좋겠는 게요. 조금 아까 메르스 환자 2명 죽었다고 예, 제가 특별 생방송을 예, 했어요. 예. 2명 사망자에 대해서. 예.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이 봐요. 제가 황교안 청문회 한다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 보고 있어요. 예. 이게 뭐냐. 국민들이 황교안 청문회에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언론의 개구라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들은 야당이 이번에 확실하게 황교안에 대한 모든 문제를 까발려주길 바라고 사실 지금 의원님들이 고민하는 거 그거 아니야? 낭만이 아니냐? 낙마를 그렇죠. 낙마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만 고민하는데 사실 박근혜가 이제까지 뭐 낙마시킬 만한 사람을 낙마 안 시키고 간 게 되게 많았잖아요. 국민들은 낙마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건 그런 거 생각 안 해. 그보다 중요한 건 얘가 지금 자격이 있는 애냐 없냐. 자격이 없는 애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싸잡아서 얘네들은 무자격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중요한 거는 야당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위축되지 말고 분명하게 이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는가 그걸 국민들에게 열심히 알리는 거. 예.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 알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다음에 똑같은 실수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명감을 갖고 지치지 말고 예. 뭐 이게 사실 지금 뭐 이 청문회 준비에 관심이 없어서 많이 지금 지쳐 있으실 것 같아요. 관심 많아요 우리. 네, 그거 예. 꼭 좀 전해주세요. 네.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분이 장관 청문회랑 차이점이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관 청문회는 청문회를 통과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청문안을 양당이 의결을 하든 안 하든 시간이 지나면 20일이 지나면 대통령께서 그냥 임명하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국회의 의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총리 후보자와 같은 경우는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는 여론이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이 맘먹으면 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총리 후보자는 새누리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본회의장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여론이 받아줄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이완구 총리도 버틸려고 맘먹었으면 버텼을 거예요. 근데 여론이 극심히 나빠지니까 그리고 정권에 이걸 더 버티는 것이 정권 차원에서 문제다라고 판단하니까 버리는 카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도 조금 더 많이 이 사람이 도저히 되면 안 된다. 여야를 통틀어서 너희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많이 붐업시켜주세요. 이걸 예. 국민들이 다 공유하고 똑같이 외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네들이 총리를 시켜도 예. 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과 다 이 황교안까지 싸잡아서 그들은 무자격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 낙인이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어차피 박근혜가 안 들어줄 텐데 원래 안 들어. 그러나 말 안 듣는 그들 모두가 싸잡아서 이거는 정말 무능력 그 다음에 이게 똑같은 말이죠. 무능하고 이게 자격 없는 무자격 정부라는 것을 정리한다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기준을 세운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황교안이 왜 안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예. 하나만 좀 바로잡으면 그 전관예우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높은 그렇죠. 출신이죠. 하나는 고위 관직에 오른 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혜택 중에 하나인 것이고, 물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모두 그렇게 나쁜 행위를 하는 것들은 아니죠. 예를 들면 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장으로 퇴임하시더라도 본인은 오랜 기간 국가로부터 녹을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변호사도 개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후에 이제 봉사직으로서만 활동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모든 법관이 그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용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로 대한민국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 아까 그 보험이다, 이게 예. 월급이냐 보험이냐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보험이다라는 설명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보험이라고 하는 걸 드는 것은 왜 들겠습니까? 혹시나 벌어질 어떤 사건을 대비해서 돈을 미리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건 투자라고 보기도 어렵죠. 일단 찔러놓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가 일하고 있던 우리 회사에 있던 직원이, 그것도 법률과 관련한 로펌에서 일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법무부 장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로펌에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도움을 주세요, 우리 인맥이 있잖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돈이라도 조금 주고 나면 훨씬 더 서로 간의 관계성에 있어서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다음에 당시에 일하고 있었던 법무부 태평양으로부터 1억 원 정도에 가까운 돈을 급여 형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정상적인 급여라고 볼 수 없고 상여금, 그 보험금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분이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는 이 1억 원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요. 자, 보험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삼성 엑스파일 문제도 꽤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당시에 노회찬 의원만 처벌받고 의원직 상실까지 처해진 것도 이 엑스파일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삼성에서 그 돈을 떡값을 주고 그것을 받았던 검사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인데, 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 누가 담당하나요? 의원님들 중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야당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원식 의원이 간사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병역 면제와 관련한 문제를 하고, 어쨌든 법률과 관련한 것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판사 출신이세요, 저희 당에.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법률과 관련한 이런 것들, 예, 주로 이제 삼성 파일도 하시고 엑스파일도 하시고, 법무부 장관일 당시에 여러 가지 것에 대한 법리 논쟁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계시고요. 또 사실은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법에 대한 논쟁이나 이런 것만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 메르스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미군은 탄저균을 그렇죠. 보내오기도 하고, 네. 또 지금 경제에 대한 문제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도 끊임없이 진짜 중요하네요. 있지 어떻게 않습니까? 풀어갈 건지에 대한 노동에 대한 제시. 문제나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있는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가 그 문제를, 노동 문제라든가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봐주시고 계시고요. 네. 또 하나는 돈에 대한 것들 다뤄줘야 되는데 1년에 370억이 넘는 정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 당의 홍종학 의원께서 이제 돈과 관련한 문제, 국가 예산과 관련한 문제를 보시고, 또 이제 야당 몫으로 정의당에서 박원석 의원이 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번에 처음에 좀 비실비실해 보이는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미래 스타들이 좀 많이 배치돼 있는 것 같고요. 예, 나름 전문 분야들을 잘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우원식 의원님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대 이상으로. 예. 모르지 진짜 다음 주에 가봐야지. 자, 좌우지간 지금 이 시간 망치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이 아까 2,100명이 넘어가서 2,200명 가까이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추천이 3,100이에요. 1,000명이 지금 추천 안 하고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이 1,000명 알지?
추천 안 하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예, 자 빨리 빨리 그 추천들 하시고요. 아직 그 까먹고 너무 재밌어서 깜빡했어요. 모두 블랙 걸린 누가 있어? 난 예. 나야님 들켰어요. 추천 안 네, 하세요. 지금 추천 안 하고 있다가 방금 걸리신 분들 빨리 추천들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 청문회 의원님들이 서로 이렇게 막 모여서 같이 무슨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그럽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 130명 의원이 전부 다 워크숍 중이에요. 현재 130명 현재 전체가 130명 1박 2일간 워크숍 중인데 어디서요? 그 비밀? 가나안 농군학교. 가나안 농군학교. 예, 거기서 전체 의원들이 하는데 예, 꽤 먼데. 김광진은 왜 안 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원내대표께서 이제 청문위원들은 청문회 네. 준비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어쨌든 저희가 지금 농군학교에 들어가면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압수해서 통화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붐업도 또 해서 많은 언론들과 인터뷰도 해야 되고 예. 또 사실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청문회 기간이. 네, 일주일도 안 남았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자료 조사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이따 가서 그 피부과 전문의들 잠깐 뵈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완치가 가능한 건지 저도 그렇죠.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고 해야 되니까 네네. 워크숍보다는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뭐 카톡방에서 계속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날마다 만나기도 하고 뭐 일요일도 매주 지금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야당에 대해서 관심을 끊기로 했는데 요즘에 기대 이상으로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시고 막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야당은 뭐 불과 우리 지난번에 왔을 때까지 내분 상태가 되게 심하고 한 달 동안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네. 당내 분위기가 갑자기 잡힌 건가요? 뭐 어쨌든 전체적인 그 의원들이나 혹은 당원들의 뜻이 당이 어떻게 깨지거나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대표가 여러 가지 그 대응 방안들을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리위도 새로 구성하고 또 혁신위도 구성하고 이제 하는 방향성들을 믿어보고 기대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지금 카톡방 말씀하시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막 걱정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카톡을 실시간으로 정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거기서 하면 어떡하냐? 텔레그램을 그래서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카톡방에서는 일정 공지만 하고 있고요. 일정 외의 것들은 서로 이제 만나거나 논의하거나 하는 것들은 전화나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시청자들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국가 일에 이렇게 걱정한 적이 없었어. 내가 볼 땐. 그죠?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면서 준비하고 정말 막 한마음 한뜻으로 청문회 준비 잘하라고 혹시 그놈들이 알아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정말 저는 감동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이만큼 깨어나고 있고 그리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정말 야당 의원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지치지 말고 이게 막 안 보는 것 같아도 김광진 의원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막 온갖 정보가 다 오는 거야. 그러면서 보니까 입법도 그동안에 그 국회의원 하면서 입법한 건수가 몇 건이요? 제가 120건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120건의 국회 입법안을 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관심들을 국민들이 갖고 이것도 막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만 변치 말고 열심히 일하시고. 사실은 지난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힘들기도 하고 당도 힘들고 당 힘드니 또 저도 어렵고 또 했었는데 그때 어떤 교수님이 엊그제도 다시 한번 말씀하셨는데 페이스북으로 이제 얘기를 주고 받으시면서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이 모든 것들도 기록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승자의 기록만을 항상 얘기하고 역사가 결국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지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록이고 역사다. 자신이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입장을 내고 교수이긴 하지만 성명서를 내고 뭘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하는 것은 어느 시기가 지나서 후대가 지났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교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에 남기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 김광진 의원 조금 더 악각거리면서 살아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마음이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참 되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그래 박근혜 대통령 우리 말 백날 해봐야 듣지도 않아. 이 사람 진짜 이 인터넷이라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국회의원들하고 직접 얘기라도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가 이런다고 이 법이 되겠나 안 되겠나 뭐 이런 논쟁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더라도 끊임없이 누군가는 이것을 시도했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장해왔고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반복하고 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의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최종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까지 100% 완벽하게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죠. 한 발 한 발 나가는 과정 그것이 역사이니까 그 길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청문회를 그 내년 다음 주에 이 황교안 청문회를 하면서 낙마 못 시키면 우리는 실패한 거다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청문회를 통해서 온 국민이 무엇이 총리가 가져야 될 자세이고 무엇이 총리의 도덕성인지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과 역행해서 결론을 내린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희가 잘못한 거야 라고 평가하는 이게 역사이고 과정이 된다는 거죠. 예. 저는 근데 지금 솔직히 방송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굉장히 막 두근거리고 뭔가 지금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뭔가 이렇게 김광진 의원님 얘기하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역사이다. 어떻게 보면 오늘 김광진 의원이 오셔서 이 황교안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이 장면도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저는 못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오셨고 여기서 우리가 이 황교안 청문회에 대해서 같이 국민들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역사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목표한 것이 저 멀리 있어도 중간까지만 가더라도 우리는 한 발 내딛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오늘이 된다는 게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김광진 의원님 대단하시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야당 의원님들 요즘 정치하려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김광진 의원님 이게 청문회 준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우리 시청자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좀 더 구체적으로 있으십니까? 예. 아까 말씀 중간에 한번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원칙을 좀 세우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정상은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병역 면제에 대한 문제나 혹은 전관 예우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그 기준이 예를 들면 진보와 보수가 다른 기준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저 새끼들은 원래 맨날 돈 먹고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몇천만 원 받아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쟤들 또 그랬어 라고 그냥 넘어가 버리지만 진보인 사람에게는 진보라는 놈들이 어떻게 100만 원을 받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준을 갖는 그 척도 저는 그것도 물론 진보를 가진 사람들은 훨씬 더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하는 것도 옳은 일이고 맞는 얘기입니다만 국민들께서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이것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원칙을 세워주시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 이 말씀 드렸어요. 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2015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으로 그 인식의 기준 안에서 인권을 봐야 되는데 20년 전에 내가 군 생활할 때에 비하면 그때는 지금은 보이스카웃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군 인권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의 이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관이나 지금 총리를 2015년을 이끌 총리 후보자를 모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80년대 90년대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도 깨끗하게 사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들의 원칙을 있어. 지켰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시는 것처럼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국장을 했던 사람인데 저희가 항상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친일파는 어떤 사람이고 나쁜 놈들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같은 시대 다른 삶이라고 하는 판넬 전시를 항상 합니다. 같은 시대 다른 삶. 사람. 예. 다른 삶. 다른 삶.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흔하게 일제 강점기를 살려면 친일 안 하고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흔하게 해요. 그쵸. 근데 같은 기독교 신자, 어떤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친일 부역을 했던 사람도 있고 독립운동을 해서 본인의 목숨을 걸고 종교적 신념을 지켜왔던 사람도 있어요.
이 상업을 하는 사람도 돈 벌려면 다 친일할 수밖에 없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번 돈을 가지고 독립운동 기금으로 사용하고 그것으로 탄압받지만 꿋꿋하게 그 일하고 훨씬 예를 들면 그래서 훨씬 더 덜 벌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시대에도 충분히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지금 저희 당의 원내대표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종걸 의원께서도. 근데 사실 지금 독립운동 했던 분들의 후손들은 다 대한민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전국 각지를 떠돌고 국내에 있어도 참 가난하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친일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부끄러움도 없이 조상 땅 돌려내라고 친일에서 받은 땅 돌려내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고소하고 예. 그 당시에 옳은 일을 했던 사람이 후손들도 훨씬 더 옳게 살고 부유하다고 하는 것이 꼭 옳은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인정받는 나라 그래서 원칙이 바로 선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하나하나라도 그 일을 해주시고 지금의 총리 후보자, 지금의 장관 후보자는 그저 단순하게 일반인들처럼 살아왔던 사람을 그대로 고를 거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길 가는 사람 중에 아무날 잡아다가 우리 다 살다 보면은 뭐 교통법규 위반도 하고 뭐도 하고 그 다운계약서 쓰고 하면 사는 거 아니야. 일반인은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자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수신으로 그리고 본인의 몸을 갈고 닦으면서 살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 너희들은 얼마나 똑똑하다고 얼마나 깨끗하다고 이 기준을 보지 말아주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청문회가 붐업이 많이 돼야 새누리당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부담감을 많이 느껴서 이분을 쉽게 통과시켜주지는 못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단계 뭐 그거 낙마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 단계를 가지 못하더라도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데 조금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방송을 보시는 4,000분 5,000분 그리고 아마 제 방송을 보시면 뭐 훨씬 더 많은 몇만 명의 분들이 보실 텐데 그 붐업에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감동을 해갖고 오늘 막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함께 가달라는 이 절절한 젊은 의원님의 외침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네. 바운스 바운스.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셨고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청문회 준비는 이렇게 돼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또 이 세월호 시행령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종걸 의원과 이제 저쪽 그 새누리하고 예. 이제 다시 재협상하기로 했잖아요. 재논의하기로.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대통령께서 국민연금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뭐 공무원연금 얘기하라 그랬더니 국민연금 얘기하고 국민연금 얘기한다고 뭐라 그랬더니 세월호 얘기하고 세월호 얘기하라 그랬더니 국회법 얘기한다고 발목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못 알아듣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예.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만 하나 좀 바로 잡으면 왜 여튼 공적연금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하자라고 한 것은 여야가 같이 공동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끼어였던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논쟁할 수밖에 없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세월호가 왜 그 말이 나왔느냐 뭐 그냥 단순하게 보면 연금하고 세월호는 좀 연관이 없어 보이긴 해요. 근데 왜 그랬냐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본회의 때 그러니까 지지난번이죠. 그때 저희가 2건인가 3건인가 밖에 통과를 못 시키고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니까 대통령께서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40몇 건의 법안인데 왜 그걸 안 해줘서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빨리 민생법을 통과시켜라. 근데 이제 다음 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고 그 법 안에 세월호법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고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걸 연계하는 카드는 아니고 국회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건은 이 법의 문제고 여러 건 한꺼번에 합의한 것이군요.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는 과정에 그 본회의장에서
한 회기 안에 나왔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행령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시행령 자체에 대한 문제는 양당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해결하기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국회법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메르스에 대해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하기를 우리가 기다렸더니 국회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고 오늘 이렇게 뭐 말씀을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것도 참 혹시 메르스를 조사하다 보면 낙타고기를 먹고 와서 퍼뜨리는 누구누구가 혹시 그 원인으로 나올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본인이 직접 행정부의 수반 아닙니까? 그걸 다 총괄하고 통괄하시는 자리인데 이분은 행정부가 하는 일을 질책하려고 하는 일만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행정부 수반인지 본인이 모르는 거야. 수반인데 모르는 거야, 그거. 본인이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도 뭐 할 판인데 막 야단치고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 이렇게 막 질책을 하고 뭐 이런 건 참 그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멘탈 대단한 멘탈이긴 해요. 그래서 네. 그 유체 이탈 해법이 대단한 모습이긴 한데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로 빨리 좀 돌아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여튼 이걸 본인이 정상이라고 믿기 때문에 안 돌아온다. 거부권을 행사하시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법안과 관련한 거냐 이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합니까? 법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어떠한 것을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 세월호의 팔찌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세월호의 의미성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착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법률로 만듭니다. 근데 그 법률 안에 팔찌는 몇 센치로 하고 뭐 리본은 몇 센치로 하고 그것의 재질은 뭐로 한다 이렇게 다 규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해수부 장관의 시행령으로 한다 이렇게 법률 안에는 명시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법률에서는 의미성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법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 노란색 꼴도 보기 싫어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고 근데 색깔을 바꿔 막. 법에서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검은색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빨간색으로 만든다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만들기는 만든 거예요. 그쵸. 네. 원래 목적과는 지 멋대로. 소위 말하는 입법 취지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법을 만들어냈을 때의 취지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그 법을 교묘하게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월호 시행령의 문제. 이것은 세월호의 시행령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그런 것들을 이제 무수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여러 건이라면서요. 여러 건이죠. 여러 건이어서 이걸 정상화시켜야 된다. 어이구.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입법 취지를 벗어나는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국회가 그것을 바꿔라 라고 권고할 수 있는 이제 권한 것을 법에 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회법에다가. 그게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께서는 행정권의 침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분이 항상 그 앞에 한마디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저희가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저촉되는 시행령을 대통령 임의로 만드는 것이 불법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어렵지. 법에 저촉돼도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 앞에 설명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시고 단순하게 대통령이 뭘 한다는데 그걸 왜 막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이고 또 생각해 보시면 야당만이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문제가 있어선 치더라도 국회라고 하는 것이 여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여당이 훨씬 더 다수당이에요. 그래서 다수당이 뭐 빨간 걸로도 좀 할 수도 있지 라고 하고 그 권고안을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청와대에 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너무 과도하게 본인에게 뭔가를 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정상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좀 대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가장 막중한 임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이런 일들에 훨씬 더 중점을 가지시고 그것과 전쟁을 선포하셔야 된다. 지금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를 하고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망자 숫자나 혹은 이 피해자 숫자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신 걸로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잠깐, 지금 메르스에 대해서 환자 숫자도 확진 모르고. 환자 숫자도 지금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바로 잡아야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삼권 분립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면 대통령이 임명한 국회의원을 특보로 임명하는 그게 무슨 삼권 분립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우리가 죄예요. 예, 우리가 죄야. 우리가 그걸 막지 못해서 이미 많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증언했잖아요. 심지어 그 측근이었던 전 의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조선일보도 심지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못 막은 우리가 죄야. 그러니 근데 사실 이 정도일지 몰랐잖아 우리가, 그죠? 이건 말해야 돼. 행복한 여름님 감사합니다. 김광진 의원님 후원 아주 조금 했어요 방금. 예. 감사합니다. 후원을 하실 수 있군요. 후원을 지금 막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아무 때나 1년 365일 하실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아무 때나. 그러면 그 10만 원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10만 원까지는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그 더해도 상관은 없고 500만 원까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령 국회의원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 김광진 의원님한테 후원한다 그러면 그 김광진 의원님의 그냥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되는 거예요? 제 후원의 계좌가 있어요. 후원의 계좌가 따로. 후원 회장이 문성근 씨이기 때문에 문성근 씨가 관리할 수 있는 후원의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로 입금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혹은 국가기관에서 이제 운영하는 기부.go.kr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카드로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부? 우리가 기부한다 할 때 GIVE. GI 기부, 그러니까 기부.go.kr로 들어가서 김광진 의원을 치고 그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컴퓨터로. 컴퓨터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는 절대 후원하라고 막 이렇게 강요한 건 아니에요. 물어본 거지. 물어본 거야. 오해하면 안 돼. 계좌 번호가 어디 거예요? 농협? 예, 농협 계좌고요. 예, 하여튼 제 사이트에 오시면 그냥 검색해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김광진 의원 사이트를 그냥 컴퓨터로 김광진 치면 제 블로그나 다 있으니까요. 다음에서 김광진 치면 나옵니다. 사이트가 나오고 거기 후원 계좌가 나온다. 예. 그렇구나. 한 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 농협 301-0109-2998-5291번. 제가 또 두 번 말하면 민망하니까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예. 이렇게 농협 계좌가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계좌로 하시면 안 된다는 뜻으로 불러드린 거예요. 제가 이 계좌로 돈 넣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혹시 김광진 의원의 계좌인 줄 알고 막 대충 보냈어. 근데 알고 보면 다른 계좌는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확인하고 보내야 된다는 뜻으로 불러드린 거지. 예, 저거 맞아요? 301-0109-2998-51. 여튼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 김광진 의원을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대요. 자, 오늘 김광진 의원님 가시기 전에 몇 시에 가셔야 돼요? 저 이제 좀 일어나야 돼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재인 당대표에 계속 뒤통수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떠돌고 있는데 그게 국회에서 보실 때 사실입니까? 전 별로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요. 솔직하게. 예, 그냥 전 별로 그런 것에 당내 문제에 있어서 막 말 가려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사안에 따라서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대표로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각과 원내에서는 또 협상을 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협상을 하는 사람은 또 어떤 입장을 좀 제시를 해야 되는. 그리고 또 이것을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구분해 놓는 것도 그 두 가지 전략 같이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하나의 방향성이다. 전략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다 잘 진행되고 계시고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합심해서 잘 당을 이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일어나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그러면 한 말씀? 예, 하여튼 청문회가 이제 월요일부터 3일간 진행이 될 텐데요.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언론 등을 통해서 관련한 내용들 계속 기사화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셨잖아요. 도저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가 느껴질 때는 벽에 대고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아마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하나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많은 국민들의 뜻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그 여정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일단은 청문회 준비 때문에 바쁘시니까 이렇게 보내드리고 사실 지금 이제 국회 그러니까 이 메르스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심각한 메르스라고 인터넷에서는 떠드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 준비에 바쁘시겠지만 다른 행안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하셔서 좀 메르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효과적 대책을 좀 빨리 끌어내라고. 뭐 이 정권은 대책을 세우라 그러면 유언비어를 그 막아내는 대책만 항상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해요. 사실은 처음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들이 떠던 것도 사실이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워낙 이제 다양한 곳에서 터지고 오늘은 이 병원들이 새로 막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기사에도 나오고. 근데 기사에 나온 것은 사실인지 카톡에 오는 것은 또 사실인지 충남도 어떤 병원은 됐다는데 이 병원은 가도 되는지 항상 궁금하고 염려스러운 것이 국민의 생각입니다. 또 정부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 의혹이 확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당은 오늘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메르스와 관련한 이 특위를 이제 구성해서 TF를 구성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궁금증들을 그때그때 해소해 줄 수 있는 카톡에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받았는데 뭐 강남 성모병원에 가도 되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답변해 줄 수 있는 이런 통로도 좀 마련해 보려고 하고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들도 공개적으로 좀 트위터나 이런 것들 통해서 확산을 좀 시켜드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저 우리 김광진 굉장히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붙들고 할 얘기는 많지만 또 가셔서 그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서 소위 그 피부병 때문에 군면제가 가능한지 이걸 전문의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니까 아쉽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광진 의원님께 박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가셔야 되니까 제가 또 이제 보내드린 다음에 제가 또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음악 하나 또 틀고